세계사를 배우셨다면 미국 독립선언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1776년 7월 4일, 당시 영국의 식민지 상태에 있던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 독립을 선언한 사건이죠. 이후 미국은 유럽의 국가들과 대규모 전쟁을 겪은 끝에 1783년 독립을 이뤄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독립선언은 별것 아닌 일로, 누구나 그 자리에 있었으면 했을 법한 일로,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시 독립선언문 서명에 참여했던 56명 중 한 명인 벤자민 러시는 당시 함께 서명했던 사람에게 나중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서명하려고 한 명씩 의회 의장의 탁자로 불려나갔을 때 모두 깊은 생각에 잠겨 쥐죽은 듯 조용했던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사형집행 영장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어요. 독립선언문에 서명한다는 건 곧 유럽의 강대국들에게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다는 걸 뜻했고, 만약 독립전쟁에서 패배하면 역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 종이 위에 이름을 적는 일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달려있는 아주 무겁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립영웅들은 용기를 내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기독교의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등장하는 구절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아예 할 수 없는 일을 명령하는 건 불합리하니까요. 우리는 겁과 두려움을 본질적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겁은 일시적으로 몰려드는 느낌입니다. 반면 두려움은 지속적인 상태입니다. 겁을 먹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비판받을 일도 아니죠. 하지만 두려움은 다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중대한 결정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행동이나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실패할까봐, 불행을 겪을까봐, 타인이 나를 비판할까봐 걱정하면서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를 그르치고 좌절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성공은 물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기를 헤쳐나가지 않고 얻어지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 전문가 라이언 홀리데이는 책 브레이브에서 말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의 기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중요한 일을 해낸 사람은 여태까지 단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의구심에 부닥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난 적은 없었다. 조롱받지 않은 운동은 없었다. 획기적인 사업 중에서 다른 사람들이 분명 실패할 거라고 큰소리치지 않았던 사업은 없었다. 더 나아가 홀리데이는 여러 역사적 위인들의 사례와 스토아 철학의 분석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중 무척 인상 깊은 3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의 숫자를 세기. 미국의 제18대 대통령 율리시스 S. 그랜트는 초보 장교 시절 긴 행군을 하다가 중간에 보급품이 거의 떨어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설상가상 부하 한 명은 병에 걸렸고 말은 기력을 잃었습니다. 무법자, 아메리카 원주민, 대형 야생동물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위험한 외딴 땅에서 110km를 행군해야 했죠. 그러던 중 그랜트는 태어나서 들어본 것 중 가장 섬뜩한 늑대떼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늑대떼는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죠. 이대로는 죽겠다고 생각한 그랜트는 포기하고 길을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경험이 풍부한 선배 장교가 말했습니다. 늑대 무리가 몇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나? 그랜트는 겁에 질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20마리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선배 장교는 늑대 무리로부터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그랜트를 데리고 늑대 울음소리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는 늑대 2마리만이 있을 뿐이었죠. 40년이 지난 후 대통령직에서 은퇴한 그랜트는 이때의 일을 회상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숫자를 세보기 전에는 항상 많아 보이는 법이다. 우리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상상합니다. 상대방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에 대응하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깊은 두려움에 빠져들고 행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나를 두렵게 하는 대상의 숫자를 세는 것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숫자를 세보기 전까지는 위험 요소가 무한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막연하게 대상을 상상하면서 대상의 수와 크기를 무한정 키웁니다. 하지만 막상 숫자를 정확히 세보면 두려워할 이유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각 대상을 극복하기 위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될지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둘째, 공격받지 말고 공격하라. 미국의 전 국방부 장관 제임스 매티스에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당신이 밤잠에 들지 않도록 만드나요?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적과의 대치 상황에서 두려움과 걱정에 떨며 밤을 견뎌야 하는 일이 많은데 특히 어떤 이유로 밤잠에 들지 않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매티스는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밤잠에 들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홀리데이는 이 메티스의 답변에는 모든 위대한 전사의 철학이 담겨 있으며 내가 공포에 질리기보다는 적에게 공포를 심어주겠다는 생각의 전환이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겁에 질린 채로 행동력을 잃어버리고 위험 요소가 우리를 덮쳐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계속 얻어맞기만 할 겁니다. 우리는 반격을 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먼저 상대를 공격할 생각도 해야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공격성을 나쁜 것으로, 순함을 그와 반대되는 선한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순함이 악을 낳고 공격성이 선한 결과를 가져올 때도 많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자신의 이익에 맞는 방향대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세력이 가득합니다. 부패한 정치인, 권력에 눈이 먼 독재자, 서민을 속이고 착취하려는 기업가 등 끊임없이 미세한 조작과 선동을 반복하면서 타인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때로는 아예 대놓고 억압이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꼭 이렇게 거시적으로 보지 않더라도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이나 부하를 못살게 구는 상사가 꼭 있습니다. 이렇게 악인에 의해 공격받는 상황에서 순함은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악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악을 공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합니다. 맞기보다는 내가 때리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홀리데이는 말합니다. 두려움에 휘둘릴 때, 상대방에게 쫓길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해서는 상황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성공하려면 먼저 공세를 취해야 한다. 조심해야 할 때도 끊임없이 전진한다는 가정하에 승리를 향해 언제나 집요하게 움직여야 한다. 전투에서든 회의실에서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일의 진행 속도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 상대방이 두려워하도록 해야지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움은 내가 상황을 주도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가장 강하게 찾아옵니다. 공격성을 갖는 것은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고 오히려 내가 상황을 주도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을 뜻합니다. 내가 상황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겠다는 생각을 통해 우리는 정지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 활동의 상태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몸과 정신이 활발해지면 가만히 있으면서 상상적으로 두려움을 키우는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셋째, 확률에 집착하지 말라.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공격에 한국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려 부산까지 후퇴했습니다. 그때 미군은 서해안으로 돌아서 상륙해서 북한군을 포위하려는 작전을 세웁니다. 원래 처음에 제시됐던 상륙지는 전북 군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보기에 군산은 지형적으로 상륙 조건은 좋으나 북한의 보급로를 끊을 수도 없었고 포위의 효과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은 인천을 상륙지로 제안합니다. 하지만 미군 사령부는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가 지나치게 크고 갯벌이 넓어 상륙이 너무 힘들다며 메가더의 작전에 반대했습니다. 한 장군은 인천 상륙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도 안 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메가더는 북한군의 보급로를 완전히 끊으려면 인천으로 상륙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사령부를 설득했습니다. 결국 메가더의 의견에 동의한 사령부는 인천 상륙 작전을 허가하고 이 작전이 성공한 덕분에 한국전쟁의 판도가 뒤바뀌게 됩니다. 확률은 언제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실패할 확률이 클수록 두려움은 커집니다. 하지만 확률은 확률일 뿐입니다. 확률이 선택의 결정적인 기준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확률에 주저할 때 누군가는 확률에 도전합니다. 여론조사, 각종 추정치, 통계 모형은 정지해 있는 하나의 자료에 불과합니다. 통계학적으로 예측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확률은 평균적인 수치를 통해 계산될 때가 많습니다. 이 작전을 10,000번 수행할 때 평균적으로 100번이 성공할 것이다. 회사에서 한 해에 평균적으로 10명이 승진한다.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년에 평균적으로 20명이 명문대에 간다. 이런 평균치를 통해 확률이 계산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개인은 평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각 사람은 모두 다르며 평균을 뛰어넘는 면모를 저마다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과 다른 나의 면모에 집중한다면, 그리고 나의 고유한 도전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확률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도전에 따라 바뀌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닌 표상을 보면서 그 표상이 실제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확률은 실제가 아닌 표상입니다. 실제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면모가 확률이지 확률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때때로 판단을 내릴 때 확률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도 확률 때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의 결정을 내릴 때는 표상이 아닌 실제를 면밀히 분석한 후 냉정하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판단이 들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확률만 보고 두려움에 빠지면 대상의 겉모습만 보고 모든 판단을 내려버리는 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확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자세로부터 벗어나야 두려움을 극복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라이언 홀리데이의 브레이브에 나오는 내용을 일부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시대의 용기를 잊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21세기는 용기라는 미덕을 점점 찾아보기 힘들어지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냉전이 끝난 이후로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적어도 겉보기에는 지구가 점점 더 하나로 통합되고 평화로운 질서가 뻗어나가는 것 같은 인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많은 사회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람들은 사회 체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 기존 질서에 저항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기존 질서 안에서 성공할지만을 고민하는 데 익숙해졌죠. 그래서 용기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덕이 됐습니다. 수학 실력이나 영어 실력이 용기보다 인간의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한 능력으로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반복되고 위기는 언제나 다시 찾아옵니다. 모두가 평화롭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변화를 기대하지 않을 때, 그때가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때입니다. 지금의 2030 세대는 단 한 번도 용기의 중요성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충격적인 도전을 감행할 수 있는 담대함을 교육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물론 개인의 삶에도 언제나 위기가 찾아오고 위험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 잠식되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면 얼마나 훌륭한 공부 실력을 가졌든, 얼마나 강인한 신체를 가졌든, 얼마나 탄탄한 커리어를 가졌든 무너지고 말 겁니다. 누구나 좌절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좌절에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일어설 용기를 사회는 딱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혹은 세상의 풍파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스스로 용기의 가르침을 찾아 나서야 할 겁니다. 약육강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사회적 평화의 이면에서는 온갖 제약과 조종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꼭 내가 강자가 되어 약자를 잡아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의 무자비한 강자들로부터, 그리고 세상 자체의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